200억 달러가 패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53만 헥타르, 서울 면적 9배의 보물 창고를 놓고 벌어진 자원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총리가 두 강대국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50년 전 아무도 몰랐던 한국의 설계, 그게 26조 원을 이긴 비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천고령입니다. 저는 30년간 중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에서 일했습니다. CNPC,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공사,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 중 4위. 그곳에서 해외자원개발부 수석부장을 지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대1로 프로젝트 몽골 자원협력 TF 실무총괄. 그게 제 마지막 직함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핵심 프로젝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국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영 매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학술지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퇴임했습니다. CNPC를 떠났고 정부 자문역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50년 전에 이미 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50년 전에 이미 이겨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국무원 회의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1대1로 핵심 거점 전략자원 확보 방안 몽골. 옆에 앉은 자연자원부 부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천 부장, 몽골이 왜 중요한가?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몽골은 어디에 있습니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 국가입니다. 면적이 156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겨우 350만 명. 서울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왜 중요하냐고요? 회의실 스크린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희토류 추정 매장량 3,100만 톤. 세계 2위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리튬 매장량 확인된 것만 140만 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우라늄 매장량 세계 14위. 원자력의 핵심입니다. 구리, 금, 석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몽골은 21세기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창고의 열쇠를 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우리입니다. 몽골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옵니다. 몽골은 우리 없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입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몽골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저는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몽골 남쪽, 고비 사막 한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고비 사막 중앙부, 53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9배입니다. 이 땅이 한국 것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것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50년 전에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1975년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1975년. 그때 한국이 뭐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료실로 갔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관계, 50년 전의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1975년. 그해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북한보다도 가난했습니다. 그 시절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자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몽골 사막 한가운데 땅을 확보했다고요? 자료를 뒤졌습니다. 기밀 해제된 외교 문서들, 당시 보고서들,
그리고 찾았습니다. 1975년 한국 정부 내부에서 극비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코드명은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냉전 한복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편이었고 몽골은 소련 편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수교조차 없었습니다.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3국을 통해 몽골과 비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고비 사막 한가운데 땅을 확보하는 것.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 땅에 뭐가 있었길래?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 탐사 결과도 없었습니다. 지질 조사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고 도로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수백 킬로미터. 그냥 사막이었습니다. 모래와 바람뿐인 황무지. 그런 땅을 왜 확보한 겁니까? 그 가난한 나라가? 자료 속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한국 지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50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50년 후, 1975년에서 50년 후면 2025년입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0년 초, 저는 1대1로 몽골 자원협력 TF의 실무총괄로 임명됐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고비 사막 전략자원 확보. 한국이 가진 권리를 무력화하고 중국이 가져온다. 저는 팀을 꾸렸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CNPC 해외사업부 정예 요원 15명, 자연자원부 전문가 10명, 외교부 몽골 전문가 5명, 총 30명의 협상단.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 몽골 GDP의 1.5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몽골은 중국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갑니다. 국경선의 대부분이 중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공조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그 지역 자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군사력으로 몽골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본으로 우리와 경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외교적 압박 수단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모든 변수가 우리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가 될 것이라고. 2020년 9월. 저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르까지 2시간. 창밖으로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초원이 끝나는 곳에 사막이 시작됐습니다. 고비 사막.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사막. 저 아래 어딘가에 53만 헥타르의 땅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50년 전에 확보한 땅.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몽골 외교부 차관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천 부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첫 번째 회의는 울란바토르 시내 정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몽골 측에서는 광물자원부 장관, 외교부 차관, 재무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제안을 펼쳐놓았습니다. 20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200억 달러. 몽골 같은 나라에게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몽골의 연간 GDP가 약 14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몽골의 1년치 국가 생산량보다 많은 돈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발전소, 울란바토르에서 고비 사막까지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몽골 경제가 도약합니다. 몽골 측 인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물자원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 부장님,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고비 사막 중앙부, 그 53만 헥타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땅은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말씀이시죠? 50년 전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50년 전 계약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냉전은 끝났고 소련은 무너졌습니다. 몽골도 바뀌었습니다. 그때 계약을 지금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 부장님. 예. 우리 몽골 사람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세계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 손을 내밀어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베이징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1차 접촉 완료. 몽골 측 반응이 예상보다 미온적임. 한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 추가 협상 필요. 베이징에서 답이 왔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여라. 러시아와 공조하라. 몽골은 선택지가 없다. 저는 지시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러시아 측 협상단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몽골 정부를 만났습니다. 두 강대국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몽골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러시아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몽골의 오랜 친구입니다. 함께 번영할 수 있습니다. 친구. 우리는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몽골 외교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그들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틀렸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번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다음 며칠간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한국 기업들이 지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 단지, 삼성이 지원한 IT 교육센터, LG가 설립한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 시내 중심가에는 한국어 간판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마트, 한국은행 지점. 한국어를 구사하는 몽골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저는 한 현지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요? 예. 우리는 둘 다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할아버지 세대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다고.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관계, 50년의 역사,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1975년 한국과 몽골이 처음 비밀 접촉을 했을 때 한국 측 대표가 가져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시계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시계.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변변한 산업도 없었습니다. 스위스 시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한국 대표는 그 시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을 드립니다. 몽골 측 대표가 그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시계를 찾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계 하나. 금액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 하나가 50년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0억 달러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 달러가 시계 하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1990년
냉전이 끝나고 한국과 몽골이 정식으로 수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들어왔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의사들이 왔습니다. 초원 한가운데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유목민들을 치료했습니다. 교사들이 왔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봉사단원들이 왔습니다. 고아원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이름 없이 일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걸 봤습니다. 중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투자를 했습니다. 광산에 투자했습니다. 철도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자는 달랐습니다. 중국 노동자를 데려왔습니다. 중국 기업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남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박했습니다. 몽골이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국경을 막았습니다. 수출을 막았습니다. 경제를 죄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몽골에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친구가 되려 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더 조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 한국에 IMF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서 손을 뗐습니다. 투자를 회수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달랐습니다. 몽골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모든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가난한 나라니까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그게 한국 사람들 가슴에 남았습니다. 2011년, 이번에는 몽골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주드라고 불리는 혹한,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축 수백만 마리가 얼어 죽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달려갔습니다. 긴급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의료팀을 파견했습니다. 복구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료봉사단 이야기입니다. 2011년 주드재해 때 한국에서 의료팀이 파견됐습니다. 의사 10명, 간호사 20명. 그들은 울란바토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갔습니다. 초원 깊숙이, 유목민들이 사는 곳까지 영하 40도의 날씨였습니다.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밭을 헤쳐나갔습니다. 한국 의사가 유목민 천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동상에 걸린 노인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3개를 잃을 위기였습니다. 한국 의사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손가락을 살렸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소? 여기는 몽골 사람도 안 오는 곳이오. 한국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노인이 울었습니다. 그 노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 교사들이 몽골 시골 학교에서 가르친 이야기, 한국 봉사단원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본 이야기, 한국 기업인이 몽골 청년에게 기술을 전수한 이야기, 수십 년간 축적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관계가 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 중국은, 우리도 몽골에 투자했습니다. 병원도 지었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중국 원조로 건설됨, 중국 정부 기증, 대가를 바랐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름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 차이가 50년이 지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고비 사막 53만 헥타르에 대한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조건 변경 없이, 금액 인상 없이, 한국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몽골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형제니까요. 몽골 외교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게 뭔지.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50년의 관계였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계약서에 서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에 서명한 겁니다. 우리는 200억 달러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 달러로 50년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제한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에서 답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압박을 강화하라. 몽골은 우리 없이 살 수 없다. 그들에게 현실을 인식시켜라. 저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2021년. 우리는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 압박. 몽골 제품의 중국 통관을 지연시켰습니다. 국경에서 트럭들이 며칠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몽골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외교 압박.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예정된 정상회담을 연기했습니다. 몽골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 압박. 중국 관영 매체에서 몽골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몽골의 잘못된 선택,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 이런 제목들이었습니다. 러시아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공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표면적으로 협력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합니다. 자원 문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몽골의 자원을 한국이 가져가는 건 두 나라 모두에게 손해였습니다. 2021년 모스크바에서 비밀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에너지부 차관과 가즈프롬 임원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차관이 말했습니다. 몽골 문제는 우리도 관심이 있소. 고비 사막 자원이 한국으로 가면 우리에게도 타격이오. 협력합시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로 압박하겠소. 몽골의 전력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옵니다. 가격을 올리면 몽골 경제가 흔들릴 것이오. 당신들은 국경에서 압박하시오. 양쪽에서 조이면 몽골은 버티지 못할 것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러시아가, 남쪽에서 중국이 동시에 압박하면 몽골은 고립됩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가즈프롬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자원 개발권을 나눕시다. 중국이 히토류와 리튬을 가져가고 우리는 우라늄과 천연가스를 가져가겠소. 저는 베이징과 협의 후동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핵강대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몽골 같은 작은 나라가 이 포위망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틀렸습니다. 몽골은 뚫었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이 있었으니까요. 에너지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군사협력을 재검토한다고 암시했습니다. 두 강대국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몽골 같은 작은 나라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조만간 몽골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이 버텼습니다. 경제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됐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격했습니다. 몽골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몽골은 주권국가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몽골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의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몽골을 한국에게 더 밀어준 꼴이 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200억 달러를 거절한다고요? 강대국, 두 나라의 압박을 무시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22년.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최후 통첩에 가까웠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몽골 외교부 장관이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200억 달러입니다. 인프라, 일자리, 경제 발전, 몽골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 부장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 부장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1975년. 우리 몽골은 소련의 위성국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의 국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게 우리는 언젠가 흡수해야 할 땅이었고, 소련에게 우리는 완충지대일 뿐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리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서는 중이었죠.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 둘 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역사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함께 갑시다. 서로를 도웁시다. 천 부장님.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남았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따르라. 우리 없이는 안 된다. 선택지가 없다. 그게 중국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 부장님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그 돈으로 우리를 사겠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입니까? 우리가 판매 대상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친구로 대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대했습니다.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결정은 이미 나 있습니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한국 기업 로고가 새겨진 건물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뭘까? 200억 달러. 그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압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전략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왜 졌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에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50년 후에 도착한 겁니다. 경기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2023년 봄, 몽골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저도 베이징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에는 CNPC 임원들, 자연자원부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기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왔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물론 중국 관영 매체도 있었습니다. 주몽골 중국 대사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대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의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거절하겠어? 200억 달러야. 26조 원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저 돈을 거절할 순 없어. 몽골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총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7초.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베이징 회의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몽골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중국 대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프라 개발, 경제 협력, 안보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제안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수락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 회의실에서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성과가 나오나 보군.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총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총리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몽골은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도 분석했습니다. 전략적 의미도 고려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울란바토르 기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베이징 회의실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거절? 200억 달러를 거절? 중국 대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옆 사람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통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총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고비 사막 53만 헥타르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975년 합의된 내용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50년 전 맺은 약속을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몽골의 방식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200억 달러 제안은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 돈이면 몽골 경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총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50년 전 형제에게 한 약속을 돈으로 팔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베이징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몽골 총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200억 달러가 졌습니다. 발표 직후 베이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책임자를 추궁했습니다. 회의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200억 달러를 거절했다고? 한국한테 졌다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몽골 자원협력 프로젝트 실패 원인 분석. 그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은 시간입니다. 한국은 50년 전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50년 늦었습니다. 그 50년의 차이를 돈으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삭제됐습니다. 중국은 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이 그 땅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200억 달러나 들이면서 강대국 두 나라가 동시에 압박하면서 그냥 사막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탐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위성 지질 분석, 드론 탐사, AI 데이터 분석. 그 기술들로 고비 사막 53만 헥타르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름이 돋는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히토류.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첨단 무기.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자원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히토류가 거기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 최소 800만 톤. 전 세계 수요 10년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리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테슬라가 미친 듯이 찾는 자원이죠. 고비 사막 53만 헥타르의 리튬 광맥이 확인됐습니다. 추정 매장량 200만 톤 이상. 세계 5위권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우라늄.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죠. 그 지역에 고품질 우라늄 광맥이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 세계 10위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층부의 석유와 천연가스 징후도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수천억 달러입니다. 어쩌면 1조 달러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의 가치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한국은 이걸 알았을까요? 그 땅 밑에 히토류가, 리튬이, 우라늄이 있다는 걸? 답은 아니오입니다. 1975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질 탐사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증거 없이 투자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베팅한 겁니다. 왜? 그 가난한 나라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975년 당시 한국 정부 내부 기록을 찾았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1975년 서울. 청와대 비밀회의실. 그날 회의에는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부 차관, 상공부 관료들, 국방부 장성들, 모두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안건은 몽골 고비 사막 토지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입니까?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막에 돈을 쏟아붓자고요? 반대합니다. 외무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몽골은 소련의 위성국입니다. 우리와 수교도 없는 적국입니다. 접촉 자체가 위험합니다. 소련이 알면 외교 문제가 터집니다. 반대합니다. 국방부 장성이 말했습니다. 그 사막에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원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수한 도박입니다. 반대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데이터가 반대했습니다. 논리가 반대했습니다. 상식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한국의 지도자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 1975년의 서울,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도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오. 하지만 한 가지 묻겠소. 지금 우리에게 석유가 있소? 없소. 철광석이 있소? 없소. 자원이라고 부를 만한 게 뭐가 있소? 아무것도 없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원 빈국으로 남아야 하오? 남들이 가진 것을 비싼 값에 사야만 하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도자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50년 후를 보고 있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오. 기술이 발달하면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오. 그때 움직이면 늦소. 그때는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을 것이오. 지금 움직여야 하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남들이 비웃을 때, 그때 움직여야 하오. 경제기획원 장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각하, 근거가 있습니까? 그 땅에 자원이 있다는 근거가요? 지도자가 대답했습니다. 근거는 없소. 하지만 확신은 있소. 몽골 고비 사막은 유라시아의 심장부요. 그런 위치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리가 없소. 자연의 법칙이 그렇소. 50년을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소. 아니, 100년이라도 기다리겠소. 우리 세대가 못 보면 다음 세대가 볼 것이오. 다음 세대가 못 보면 그 다음 세대가 볼 것이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오. 오늘 시작하는 것이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몽골과 어떻게 접촉합니까? 수교도 없는데요.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제3국을 통해 비밀리에 접촉하시오. 시간이 걸려도 좋소. 조급해하지 마시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시오. 무엇입니까? 몽골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오. 친구가 되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소.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받아 왔소.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있소. 형제로 대하시오. 그러면 그들도 우리를 형제로 대할 것이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반대는 많았지만 결국 추진됐습니다. 1975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그 비밀 프로젝트가 200억 달러를 이겼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1975년의 이 지도자, 미쳤거나 천재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보니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산 게 아닙니다. 위치를 산 겁니다. 고비 사막 중앙부,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 지질학적으로 특이한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자원이 안 나올 확률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뭔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이걸 계산한 겁니다. 지금 당장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치가 드러날 위치를 선점한 겁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자 그 땅에 진짜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예측한 게 아닙니다. 설계한 겁니다. 시간이 반드시 자기 편이 될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지금 베이징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CNPC를 떠났습니다. 정부 자문역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가끔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선배님, 그 프로젝트 왜 실패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늦었기 때문이야. 50년 늦었어.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더 센 압박을 하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안 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어. 관계는 압박으로 만들 수 없어. 한국은 50년 동안 몽골의 친구가 되려 했어. 우리는 주인이 되려 했지. 그 차이야. 후배들이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니까요.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진짜 힘이 뭔지.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전 세계 자원 현장을 다녔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수많은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려는 강대국들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돈으로 사거나, 힘으로 뺏거나, 거래이거나 강탈이거나.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친구가 됐습니다. 50년 동안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로서 대우받았습니다. 200억 달러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한국의 그 방식을, 그 끈기를, 그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3년 몽골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50년의 우정을 바탕으로 다음 50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50년의 우정. 다음 50년.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100년을 계획하고 있구나. 1975년에 50년 후를 봤고 2025년에 또 50년 후를 보고 있구나. 우리는 5년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자원, 당장의 이익, 당장의 승리만 봤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200억 달러가 졌습니다. 강대국이 졌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가난했던 나라, 작은 나라, 자원 하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기다렸으니까요. 친구가 됐으니까요.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제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50년 전에 설계된 승리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1975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50년 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200억 달러를 이겼습니다. 두 강대국의 압박을 이겼습니다. 신뢰로 이겼습니다. 끈기로 이겼습니다. 인내로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힘,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힘. 저는 그 힘 앞에서 졌습니다. 완패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200억 달러가 졌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첫째, 먼저 시작하라.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여라. 증거가 나온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둘째, 친구가 되라. 거래 상대가 아니라 친구가 되라. 거래는 끝나지만 우정은 남습니다. 셋째, 약속을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라. 그게 신뢰가 되고 신뢰가 힘이 됩니다. 넷째,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마라. 시간은 준비한 자의 편입니다. 한국은 이 네 가지를 다 했습니다. 50년 전에. 그래서 이겼습니다. 저는 천고량입니다. 전 CNPC 해외사업부 수석부장, 전 1대1로 몽골 자원협력 TF 실무총괄, 그리고 200억 달러 패배의 당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후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존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끈기를, 그 전략을, 그 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역사가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먼저 역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에 끝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돈은 계약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살 수 없다. 한국은 50년 동안 신뢰를 쌓았다. 그리고 그날 역사가 한국의 편에 섰다. 이것이 200억 달러가 패배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CNPC 협상단장 천고량이 직접 겪은 200억 달러 패배의 이야기였습니다. 5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심어둔 씨앗이 오늘의 승리가 됐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